내 나이 50살, 남편과 이혼한 지 3개월 만에 62살 호라비에게 반해서 정신을 못 차릴 줄은 생각조차 못하였어요. 전 남편에게 그동안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었는지 그 남자가 내게 이쁘다는 소리를 했을 때부터 가슴 설레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러다 결국 첫 회식 자리에서 술 기운에 서로를 위로해주다 눈이 맞아 불꽃이 튀었어요. 너무나 벅차고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죠. 그래, 바로 이 남자야. 내 남은 인생을 이 남자와 함께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올해 50살 이혼녀예요. 남편과 25년 전에 결혼했고, 그때부터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아이 키우면서 바깥 일도 하지 않다 보니 하루하루가 쳇바퀴 돌듯 단초로웠죠.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강물처럼 나를 싣고 유유히 흘러갔고, 나는 그 강변에 가만히 앉아 멀어지는 풍경만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그럭저럭이었죠. 딱히 싸울 일도, 그렇다고 살가운 정이 넘칠 일도 없었어요. 한 집에 살고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지만 서로에게 기대거나 설레는 마음은 진작에 말라붙어 버렸죠. 그냥 오래된 가구처럼, 틀에 박힌 일상처럼, 익숙한 공기처럼 곁에 있는 게 당연해진, 그러나 더 이상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들. 우리는 그렇게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부부 관계를 하지 않은 지도 꽤 오래되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굳이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알 수 없을 만큼 희미해져 버린 과거의 한 점이었죠. 처음 몇 년은 서운하고 때로는 울컥하기도 했어요. 저녁이면 퇴근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걸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를 기다리며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의심에 마음을 졸였죠.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돌았고 밤마다 돌아누우며 괜히 잠을 설쳤어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언제나 먹먹한 응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감정도 신기루처럼 더섭시 사라지고 무뎌졌어요. 서운함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그 분노를 사귀다 보면 결국 체념이 온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나 원망도 품지 않게 되었죠. 날 더 이상 여자로 보지도 않는데 어쩌면 그때부터 이별을 준비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순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된 것이었죠. 어차피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고, 굳이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져 파장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깨뜨리고 싶지 않은 평온함이라기보다는 이미 너무 지쳐서 무언가를 바꾸려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가까웠죠.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식탁에 차려둔 밥 대신 TV 앞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소파에서 잠들었죠. 나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남편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치우고 마트에 들러 장을 봤어요. 딸 진숙이는 이제 제 앞가림을 하는 나이가 되었고 나에게 손이 갈 일이 거의 없었죠. 나의 하루는 길었고 그 긴 시간은 오롯이 나의 것이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어요. 너무나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때로는 나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투명한 벽에 갇힌 것처럼 세상과 분리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내 나이 50살이 된 겁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전업주부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지우고 살아왔죠. 익숙함 속에 숨어 지내던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렸어요. 딸 진숙이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곧 완전히 독립하여 제 삶을 찾아 나설 터였죠. 더 이상 아이를 키운다는 의무감만으로 이 텅 빈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대로 남은 30년, 40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자각이 나를 흔들었죠. 거울 속에 비친 50살의 나는 낯설었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다 보니 나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죠. 더 늦기 전에 나를 되찾아야 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죠. 남편은 예상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마 그 역시 나와 같은 종류의 체념과 무관심 속에 살고 있었을 터였겠죠. 서로에게 상처 줄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끝이 났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저 각자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나누어 가졌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는데 시원함보다는 막막함과 낯설미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 진숙이는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홀로 서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는 상당했죠. 집을 구하고 살림을 하나씩 채우며 이제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50살의 나이에 세상에 나선 나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으니 사회생활 경력이라곤 마트에서 장보고 동네 엄마들과 품앗이 했던 게 전부였죠. 당장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막막했지만 뭐든 해야 했죠. 인터넷 구인 사이트, 지역 신문 광고, 심지어 동네 게시판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며칠 동안 수십 개의 공고를 봤지만 선뜻 지원할 만한 곳이 없었죠. 대부분 나이 제한에 걸리거나 요구하는 경력이 터무니없거나 아니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었어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조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했죠. 그러다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이자카야 집에서 주방 보조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초보 환영, 시간 협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일식이라니. 칼질도 서툴고 손도 느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가까운 거리와 초보도 가능하다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기를 냈어요. 뭐라도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해야 했죠. 면접을 보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코끝을 톡 쏘는 간장 냄새와 은은한 나무향, 그리고 튀김기름 냄새가 섞인 낯선 공기가 나를 맞았죠. 가게 안은 생각보다 작고 아늑했어요. 테이블은 대여섯 개 정도였고 긴 카운터석이 주방을 바라보게 되어 있었어요. 주방 쪽을 보니 이미 누군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흰색 주방장 모자를 쓰고 있지만 옆모습과 목덜미로 언뜻 보이는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하던 일을 멈추고 카운터 너머로 다가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낮았어요. 억양이 조금 특이했지만 거슬리지 않았죠. 그는 사장이라며 박정태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모자 아래 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고 깊게 패인 눈가와 입가주름이 그의 나이를 짐작하게 했죠. 62살이라고 했어요. 나는 쭈뼛거리며 저는 김옥순이라고 합니다. 50살이고요. 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 것 같아 괜히 목을 가다듬었어요. 주방 일은 해보셨어요? 그의 시선이 나를 위아래로 흩었죠. 그 시선에 괜히 온매무새를 가다듬었고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건 좋아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주방 일은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숨길 수도 없는 사실이었죠. 나의 굽은 어깨와 잔뜩 긴장한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떴죠. 길고 투박해 보이는 그의 손가락이 카운터 모서리를 톡톡 건드렸어요. 그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죠. 힘들 텐데. 주방 일은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칼도 써야 하고 뜨거운 것도 많고 밤늦게까지 할 때도 있고요. 그의 말에서 아마 당신은 못할 겁니다라는 뜻이 느껴졌어요. 실망감이 밀려왔죠. 역시 안 되는 건가 싶었네요. 네, 괜찮습니다. 뭐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 키우는 데는 체력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절박함이 내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났죠.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30년 가까이 억척스럽게 살림하고 아이를 키운 내 몸은 겉보기와 달리 단단했거든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죠.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일단 그럼 한번 해봅시다. 내일부터 나와요. 오전 10시까지. 첫 주는 오후 6시까지만 하고 괜찮으면 시간 늘리는 걸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허리를 숙여 몇 번이나 인사했죠.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일 봐요. 하고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어요. 나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가게를 나섰죠. 그렇게 나는 50살의 나이에 이자카야 주방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의 첫 발걸음이었죠. 첫날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죠.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정태 씨가 시키는 대로 재료 손질을 도왔어요. 파를 다듬고 양파를 썰고 마늘을 찢고 생강을 갈았죠. 익숙하지 않은 칼과 조리 도구들은 내 손에서 자꾸만 헛돌았어요. 파를 다듬다가 손가락을 베고 뜨거운 냄비에 살짝 데이기도 했죠.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눈이 따가웠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정태 씨가 오늘 고생했어요. 들어가 봐요. 겨우 6시간 일했지만 하루 종일 트럭에 짐을 싣고 내린 것처럼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리는데 칼질이 어색해서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렸죠. 딸 진숙이는 엄마 힘들면 그만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고 걱정했지만 나는 아니야, 괜찮아. 재밌어. 하고 애써 웃었어요. 솔직히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를 성취감 같은 것이 피로 속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렇게 이자카야 주방 보조로서의 나의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10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식자재의 위치도 모르고 어떤 칼을 언제 써야 하는지도 헷갈렸죠. 정태 씨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그의 짧은 한숨이나 무뚝뚝한 지적이 돌아왔지만 나는 그럴수록 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죠. 배우고 싶었고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고 싶었거든요. 홀에서 일하는 알바생 수미는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그녀는 활기찼고 젊음 특유의 에너지로 가게를 채웠죠. 그녀를 보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가끔씩 주방에 들어와 아줌마 힘드시죠?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아니야. 괜찮아. 수미 씨는 홀이나 잘 봐. 하고 웃으며 거절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덜 나게 되었고 칼질도 처음보다는 능숙해졌죠. 뜨거운 냄비 손잡이를 잡을 때도 장갑을 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었어요. 정태 씨는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칭찬은 아니더라도 이제 좀 하네 하고 무심하게 던졌죠.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나는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내가 버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말없이 다가와 쓱 도와주었죠. 혼자 힘겹게 무거운 기름통을 옮기려 할 때 그의 큰 손이 다가와 아무 말 없이 통을 들어 옮겨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곁에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과 단단함에 나는 작게 안도했죠. 점심 장사가 끝나고 알바생들이 퇴근하면 주방에는 정태 씨와 나 둘만 남았어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브레이크 타임이었죠. 이 2시간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 되었어요. 땀에 젖은 앞치마를 풀고 앉아 주방 구석에 놓인 작은 밥상에서 점심을 먹었죠. 정태 씨가 끓인 투박하지만 맛있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잠시 잊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에는 일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주방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전국을 떠돌며 여러 스승 밑에서 배웠던 이야기, 그리고 이 작은 가게를 차리기까지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삶은 파란만장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하고 고독한 외길 인생이었죠. 그의 깊은 눈과 주름 속에 그 시간들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나도 나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던 이야기,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기쁨과 어려움, 그리고 이혼 후 혼자가 된 막막함과 새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 그는 말없이, 그러나 진심으로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죠.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하찮거나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으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어요.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한 시선이었죠. 남편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내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고요. 그랬던 나의 삶의 이야기를 이 희끗한 주인 아저씨는 진심으로 들어주었죠.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어요. 서툰 날을 다그치면서도 격려를 잊지 않는 그의 모습,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그의 등, 그리고 가끔씩 피식 웃으며 던지는 그의 썰렁한 농담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는 새롭고 좋았죠. 특히 그의 손. 칼질을 할 때의 예리함과 섬세함, 뜨거운 것을 옮길 때의 단단함, 그리고 낡은 국자를 쥔 투박함까지. 그 손에서 나는 세월과 노련함, 그리고 살아온 삶의 깊이를 느꼈어요. 어느 날 브레이크 타임에 정태 씨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초밥 만드는 영상이었죠. 그는 진지한 눈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주방장님은 초밥도 만드세요? 내가 물었죠. 응. 예전엔 초밥 전문점에서도 일했었어. 이 가게는 초밥 메뉴는 없지만 그래도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의 목소리에 은근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와, 멋있네요. 나 초밥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만들어 먹어요. 정말요? 그럼요. 그 정도쯤이야 옥순 씨를 위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원래 이렇게 여자한테 다정한 편이에요? 아니요.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진 않죠. 옥순 씨처럼 이쁜 사람한테만 그래요. 제가 이뻐 보여요? 그럼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원래 알바생이나 직원들 인물 보고 뽑거든요. 그랬어요? 그럼 저 처음 면접 왔을 때 고민하셨어요? 아니면 보자마자 합격이다 싶었어요? 처음 보자마자 합격이라 생각했죠. 거짓말 아니고 옥순 씨, 제 스타일이라니깐요. 그는 부끄러운 듯 긁적이며 웃었죠. 그의 환한 미소를 보니 내 마음이 간질거렸어요. 그의 미소, 그의 손, 그리고 그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는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나도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남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얼굴도 나름 괜찮고 목소리도 중저음의 내 스타일이고 특히 말을 재미나게 하고 전 남편과 다르게 다정다감하더라고요.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말라붙어 있던 감정의 샘이 다시 솟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나보다 8살이 많고 외모도 특별할 것 없는 62살의 아저씨에게 나는 묘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죠. 이게 뭘까? 사랑일까? 이 나이에?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감정이 싫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반갑고 기대되었죠. 주방에서의 우리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어요. 그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 했죠. 단순한 보조 일을 넘어 재료를 제대로 고르는 법, 맛의 균형을 맞추는 법 등 요리의 기본적인 원리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나의 스승이었고 나는 그의 열정적인 제자였죠. 함께 칼을 잡고 야채를 썰 때 그의 손이 내 손 위로 겹쳐지면 짜릿한 감각이 전해졌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설명을 계속했지만 나는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죠.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내 손을 감싸고 움직일 때마다 마치 내 안에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짧은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는 더 이상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옥순 씨라고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었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내 이름 석차가 왜 그렇게 듣기 좋았을까요? 그의 부름에 대답할 때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간지러웠죠. 그는 내가 힘들어 보이거나 지쳐 보이면 귀신같이 알아차리더라고요. 옥순 씨, 잠깐 앉아서 쉬어. 내가 할 테니. 하고 나를 쉬게 해주거나 따뜻한 녹차 한 잔을 타서 건네주었죠. 설거지는 내가 마무리할게요. 먼저 퇴근해요. 하고 배려해주기도 했어요. 사소한 행동들이었지만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배려였기에 나에게는 세상 전부처럼 느껴졌죠. 그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에 나는 감동했고 그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나 자신을 막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정태 씨에게 물었어요. 주방장님은 결혼 생각이 없으세요? 그는 뜨거운 튀김을 건져내다가 동작을 멈췄죠.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결혼이야. 이 나이에 누구랑 같이 살겠다고.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왜요? 주방장님처럼 멋진 분이신데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죠. 그는 나를 보며 옅게 웃었어요. 옥순 씨 눈에는 내가 멋있나 보네. 네. 일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멋있으세요. 프로페셔널하시고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죠. 다시 튀김에 집중하는 듯 했지만 그의 귀가 붉어진 것을 나는 봤어요. 브레이크 타임이었죠. 우리는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정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옥순 씨, 이혼하고 혼자 살기 많이 힘들죠? 처음엔 그랬어요. 막막하고, 외롭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혼자 산지 오래됐어. 젊을 때는 일이 좋아서 정신없이 살았고, 나이 드니 뭐, 인연이 없더라고. 옆에 누가 없으니 편하긴 한데, 가끔은 말이야, 이런 날씨 좋은 날, 따뜻한 차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하루 종일 칼하고 불하고만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그의 시선은 창밖의 햇살에 머물러 있었죠. 그의 말 속에서 나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나는 그처럼 혼자였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대화도 없고 온기도 없는 관계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주방장님, 저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도 가끔 그래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보다 더 외로울 때도 있었고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죠. 그의 눈빛이 나의 눈빛과 마주쳤어요. 그의 눈 속에는 이해와 동질감, 그리고 묘한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 수십 년의 외로움과 갈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저녁 장사 준비를 하는데
정태 씨가 나에게 넌지시 물었죠. 옥순 씨, 오늘 저녁에 가게 끝나고 맥주 한 잔 같이 할래요? 가게 말고 조용한 다른 데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예상했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나는 당황했죠. 네? 저랑요? 그래요.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 그래요.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귀끝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나는 봤죠.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주방장님. 저녁 장사를 마치고 우리는 가게 근처 작은 호프집으로 향했어요. 시끌벅적한 곳이 아닌 동네 사람들이 조용히 찾는 곳이었죠.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맥주를 시켰어요.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마주 앉으니 낯설면서도 설레는 기분이었죠. 그의 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평소보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맥주잔이 부딪혔죠. 쨍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일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우리는 일 이야기도 하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했어요. 딸 진숙이 이야기, 그의 고향 이야기, 젊은 시절의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는 그라는 사람의 세계 속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그의 솔직함과 담담함이 나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맥주잔이 몇 번 비워졌죠. 분위기가 무르익자 정태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옥순 씨, 사실은 가게에서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나는 숨을 멈췄어요. 그의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뭐가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당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일 힘들어도 당신 옆에 있으면 덜 힘들고요.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맥주잔만 만지작거렸죠. 저도 주방장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힘내서 일하고 있어요. 나는 애써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죠. 그게 아니라 옥순 씨, 일하는 것 말고 사람으로서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의 직설적인 고백에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이 나이에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주방장님,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나의 손등을 살짝 만졌죠.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늙은이지만 옥순 씨한테 좋은 남자가 되어주고 싶어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을 함께했지만 나에게 기댈 곳을 내어주지 않았던 사람. 외로움 속에서 나를 방치했던 사람을 생각하니 더욱 그의 진심이 값지게 느껴졌죠. 그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손등 위로 나의 손을 겹쳤죠. 그날 밤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서로에게서 느끼는 묘한 이끌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는 내가 겪었던 외로움을 이해했고, 나 역시 그의 묵묵하고 고독했던 삶의 무게를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이자카야의 주방장과 주방 보조가 아니었죠. 가게 밖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냈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데이트를 했어요. 함께 영화를 보고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고 그의 추천으로 오래된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죠.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는 나에게 잃어버렸던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마치 파도에 흔들리던 배가 잔잔한 항구에 닿은 느낌이었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50살과 62살.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주변의 시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가진 상처와 두려움도 있었죠. 딸 진숙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엄마가 행복하다면 됐어요. 하고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죠. 그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정태 씨의 주변 사람들은 어떨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는 나의 지나온 삶을 존중해 주었고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어요. 나 역시 그의 묵묵한 삶과 일에 대한 열정을 존경했고 그의 외로움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우리의 관계는 젊은 연인들의 뜨거운 사랑과는 달랐어요. 그것은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따뜻한 동행에 가까웠죠. 브레이크 타임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는 시간, 함께 빗속을 걸으며 하나의 우산을 나누는 순간, 그의 투박한 손이 나의 손을 감싸는 느낌. 그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나에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더 이상 익숙하고 조용한 공기 속에서 외롭게 숨 쉬지 않았죠. 정태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시끌벅적한 주방처럼 활기찼고 따뜻한 국물처럼 포근했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나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고 나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늦은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인연. 어쩌면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서 마주한 진짜 인연일지도 몰랐어요. 주방에서의 그의 능숙한 손놀림을 볼 때마다, 내 손을 잡아줄 때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줄 때마다 나는 생각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지루하고 재미없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 행복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하고요. 50살의 나는 이자카야 주방에서 62살의 주방장 정태 씨와 함께 그렇게 새로운 삶을 요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과 내 손이 맞잡힐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온도와 온기를 느끼며 앞으로 함께 채워나갈 시간들을 기대했죠.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의 곁에는 나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그가 있었고 내 안에는 다시금 피어난 희망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익숙한 공기 속에서 걸어 나와 나는 마침내 나만의 온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희끗했지만 그 어떤 불꽃보다 따뜻하고 소중했어요.